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삼성전자 공장이 들어섰고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경기도 화성시와 함께 평균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지역, 바로 경기 평택을 지역구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핫한 곳인데요. 보궐선거에 도전하는 분들 중 앞서 이미 유이동 전 의원, 김재현 진보당 대표와 인터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잘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예, 후보님은 제가 개인적인 얘기 좀 하자면 사법연수원 동기라 수십 년째 보고 있는데 예, 어쨌든 선거에 나가서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 보니까 좋습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이번 선거에 가장 핫한 지역에 지금 등장하셨고 대선 주자도 있고 당대표도 여러분 계십니다. 그 지역에 계속 계신 분들도 있고 밖에서 오신 인지도 높으신 분도 있는데 이번 선거에 임하시는 소회 어떻습니까? 일단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 1년을 맞아 치러지는 선거이고요. 예. 앞으로 남은 임기가 많고 또 예. 할 일이 그 이상 더 많기 때문에 예.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아주 좋은 선거 결과를 얻어야 이재명 정부의 개혁을 위한 추진력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필승의 의지를 갖고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평택에 이제 후보가 돼서 내려가셔서 평택 시민들 많이 만나셨을 텐데 평택 시민들도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어서 선거에도 관심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시민들 만나시면은 어떤 얘기들 가장 많이 하시나요? 지금 각종 언론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고 있는 선거구 대략 두세 곳 중에 한 곳이 이곳 평택을이다 보니까 예. 주민들의 관심도도 대단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만나서 말씀을 나눠보면 예. 누구 나왔는지를 거의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예. 아직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선거가 선거 벽보도 안 붙어 있고 그래서 요 정도 시점에서는 어느 당에 누가 나왔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죠. 꽤 많을 수 있는데 그래서 역시 관심도가 높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특히 지지 후보 없음 내지는 모른다 비율이 대단히 낮아요. 이미 마음을 정하신 분들도 많네요. 그러니까, 이곳은 선거 열기가 아주 높죠. 예, 시민들도 만나시지만 이제 경쟁 상대인 후보들도 만나실 텐데 조국 대표, 김재현 대표, 황교안 대표, 유이동 전 의원 좀 만나보셨나요? 어떻습니까? 그 유이동 후보하고 김재현 후보님은 행사장에서 또 선거운동을 하면서 만나 뵙고 근데 조국 후보님하고 황교안 후보님은 아직 만나 뵙지는 못했습니다. 엇갈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조국 후보님하고 이제 사이에 단일화 얘기가 아무래도 정치권에서는 많이 회자가 됐는데 지난주에 한 방송 인터뷰에 김 의원님 나오셔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땡땡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단일화는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입장은? 글쎄요, 어떤 인위적인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을 논의할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각 후보들이 열심히 뛰고 또 주민들께 자신을 알리는 과정이 상당 기간 필요할 것이고 상황을 봐서 논의가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그거는 가능하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이게 선거 나왔는데 단일화 얘기가 나오면은 좀 묻는 쪽에서도 좀 신뢰되는 것 같고 죄송스럽기도 한데요. 또 국민의힘에서 오신 분들 또 민주당에서 오신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 크게 봐서 보수 쪽에 말하자면 유이동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가 있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단일화가 되게 되면 이 민주당, 조국 혁신당, 진보당 후보들도 단일화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안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유이동 후보와 황교안 후보 간에 어떤 그런 논의가
있다는 얘기도 아직 못 들어본 것 같고요. 예, 예. 뭐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출마가 결정되자마자 조국 대표와 여러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선거 기간 중에 조국 대표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조국 대표 측에서는 후보님의 과거에 대해서 연일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 자기가 잘못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 된다. 뭐 그러면서 검찰개혁, 뭐 위안부 합의,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에 대한 발언이나 견해를 밝혀라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뭐 일일이 대응 안 하기로 했습니다만 예. 처음에는 이른바 조국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반성문을 써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니 그랬죠. 요새는 약간 이슈를 바꿔서 예.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예. 뭐 일일이 대응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예.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저는 그 참사가 일어난 직후부터 예. 지속적으로 이거는 국무총리이야 내각이 총사퇴를 하든지 예. 지금 그때 당시 기준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6개월쯤 되는 시점 같거든요. 그래서 정권 초기니까 내각 총사퇴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행안부 장관은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바로 물러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거든요. 각종 방송이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요. 그래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제 발언이 뭐가 문제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참사 원인과 관련해서 제가 한 이야기를 갖고 시비를 거는 것 같은데 그 참사 발생 직후에 도대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당시 근데 그 참사가 일어나던 날 낮에부터 저녁까지 이제 광화문 집회를 마친 시위대가 용산 당시 대통령실로 이동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린 취지는 그 용산 대통령실 경호 내지는 시위대를 막거나 관리하는데 모든 경찰 인력이 동원돼서 이태원의 그 큰 많은 그 할로윈데이 인파에 대해서는 할로윈데이 때 많은 분중이 모일 게 예상됐는데 거기 관리를 소홀히 했던 거 아니냐라는 잘못을 지적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기억밖에 없는데 어떤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사과를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국 대표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치인은 묵비권이 없다. 이런 견해나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다 밝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후보님께서는 과거에 조국 저격수라는 말씀을 들었고 이제 그 얘기를 들을 정도로 사모펀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 조국 사태는 뭐 조국 그 후보님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안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 조국 후보님도 본인의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명확한 견해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났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게 맞다는 건지 틀리다는 건지 문서 위조를 했다는 건지 말았다는 건지 말이 없는데 선거라는 게 이제 유권자들 앞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도 하고 하면서 이제 서로 견해를 밝히는 건데 조국 후보에 대한 평가는 어떠십니까? 과거 저격수라는 얘기를 들었다가 그런 거 좀 물어보고 지적할 건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근데 뭐 워낙 조국 후보님은 전국 인지도가 높으시고 또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는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많은 국민들께서 아시니까요. 뭐 굳이 제 입으로 과거사를 듣출 필요는 없어 보이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 범여권의 어떤 정책 공조를 유지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선거전에서는 각 후보가 본인이 어떤 정치를 할지 그리고 이 지역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해 나갈지 이런 내용을 주민들께 말씀드리는 게 중요하지 뭐 저 사람이 과거에 어땠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제 입으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엔 그런데 제가 이게 여쭤보는 게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제 그 후보님께서는 보수정당 계시다가 민주당으로 오셨는데 민주당 계시던 분들이 굉장히 이 문제 때문에 아주 이 뭐랄까
좌절하고 절망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비록 민주당 쪽에 있지만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보수정당 쪽에서 이제 조국 대표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셨던 분이 와서 지금은 뭐 연대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니까 약간 그런 분들한테는 혼란이 와서요. 어떻습니까? 조국 대표가 과거의 여러 가지 논란과 행적에도 불구하고 연대나 협력하는데 혹은 꼭 단일화까지 가서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이 저항감이나 그런 건 없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제가 말씀드린 연대는 어디까지나 정책 연대입니다.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연대가 단일화를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예, 예. 단일화는 뭐 지금 논할 상황도 아니고 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단일화의 가능성도 극히 낮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 앞으로 22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예. 사실은 개헌을 해야 될 필요성이 높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헌, 87년 개헌 이후에 지금 예. 횟수로는 40년째 예. 한 글자도 못 고치고 있는데 사실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지금 강산이 4번 변하는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 헌법에 한 글자도 못 고쳤거든요. 그래서 예. 22대 국회 임기 말까지 해야 될 적어도 필요한 부분이라도 고쳐야 될 개헌을 위해서도 예.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은 만들지 말자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로서 유권자의 판단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예. 그 판단을 받기 위한 자료 제공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예.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하더라도 각종 뭐 언론인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평론을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에서는 후보님께 반성문을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후보님은 조국 후보에 대해서 반성문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 제가 과거에 보수정당에서 활동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예. 아무래도 제가 당시 국회의원을 할 때도 원내 대변인 직책을 맡다 보니까 예. 정당 또는 정파적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지지층이라든지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에게 특히 거북한 말씀을 드렸을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 뺄 수 없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단지 제가 정당과 정파적 입장을 대변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적어도 조국 후보님과 관련한 사모펀드라든지 아니면 2019년 여름과 가을에 뜨겁게 달아올랐던 조국 사태와 관련된 저의 지적은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 것인지 어떤 부분을 갖고 허위사실 또는 흑색선전이라고 지금 조국 혁신당 측에서 주장하는 건지 구체적인 좀 사실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과 다른 말씀을 적어도 조국 후보님과 관련해서 드렸던 기억은 전혀 없거든요. 지금 아무리 곰곰이 되돌려 봐도 지금 봐도 사실관계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태섭의 아침저널 2부 경기 평택을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유이동 후보가 나왔습니다. 먼저 유이동 후보에 대한 평가는 어떠신가요? 유이동 후보는 여러 가지 강점을 갖고 있죠. 무엇보다도 여기 평택 출신이고 여기서 국회의원 3선을 했으니까 전국적인 인지도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지역 내에서의 인지도는 상당히 높다고 봐야겠죠.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이제 그전에 의원들 사이에 얘기가 3선 고개, 4선 고개를 넘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3선 정도 하고 나면 4선에 도전할 때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는
정치인들이 많이 계셨죠. 그러니까 3번 하는 동안 도대체 뭐 했냐. 이 지역을 위해서 한 게 뭐 있냐라는 평가를 많이 받기 때문에 성과가 없다. 예. 4선 고개를 넘기 어렵다라는 말이 그전부터 정치권에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이제 유이동 후보가 4선에 도전합니다만 뭐 본인의 큰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이동 후보 측에서는 후보님과 조국 후보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비판을 했습니다. 둘 다 지역에 대한 애정이 없다. 그러면서 후보님에 대해서는 이념과 관계없이 주류 쪽을 선호한다. 당적을 많이 바꿔서 평택에 온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일단 만 10년 전에 제가 설립한 법무법인의 사무소를 평택 동삭동, 그러니까 평택 법원과 검찰청이 있는 곳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다른 후보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평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은 절대 아니고 그때 만 10년 전만 해도 평택 인구가 대략 40만 명 정도 될 시기였는데 앞으로 평택은 곧 100만 도시가 되겠다라는 확신을 갖고 제가 법무법인 사무실을 이곳에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판은 글쎄 여기서 태어났냐라고 물으면 여기서 안 태어났죠, 저는. 그렇겠죠. 근데 그거는 평택도 이제 수도권의 대도시가 됐다는 사실을 유이동 후보가 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과거 뭐 정말 어떤 후보님이 언급했던 평택 군 시절에나 통할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 여기서 안 태어났는데 왜 여기서 출마하냐라는 논리는 진짜 평택 군 시절에나 통했던 얘기 같고요. 그리고 저는 당적을 옮긴 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방향성은 일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힘 쪽에 있다가 잠시 개혁신당을 거쳐서 지금 민주당으로 왔는데 보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곳으로 그리고 보다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곳을 찾아서 방향성은 일정하게 오고 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갖고 비난한다고 하면 사실은 제가 상당히 존경하고 저의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영국의 그 처칠 수상도 당적 변경을 했거든요. 그렇죠. 처칠도 했었죠. 네네. 자, 후보님의 선거 슬로건이 이재명의 선택입니다. 말한 것처럼 지금 방향성은 일정하게 움직였다고 하셨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 당시부터 중도 보수를 선언하면서 이제 의원님을 영입해서 어떻게 보면 후보님께서 이재명 정부 중도 보수의 상징처럼 돼 있는데 이제 최근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형사 사건에 공소 취소 권한을 가진 특검법이 발의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아까 이 조국 후보도 의원님께 검찰 개혁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오늘 의원님 출연하시기 전에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변인 토론에서 민주당 대변인도 상당히 이 문제를 곤혹스러워했거든요. 합리적이고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오셨다고 하셨는데 의원님 저랑 사법연수원 동기시고 검사 출신이기도 하신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조작 기소라고 하면서 공소 취소 권한을 가진 특검법이 발의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떠신가요? 저는 뭐 기소는 검찰에서 이루어졌는데 물론 특검법의 법안 내용이 다른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만 이제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들어 있는 것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특검이 공소 취소할 수 있느냐? 저는 뭐 위헌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기소 주체와 공소 취소 주체가 달라지는 거와 관련해서 특히 정치적인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이랬던 적이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기소가 되어 있는 사건을 특검이 수사 대상도 아닌 공소유지 권한을 법문에 집어넣어서 공소 취소가 가능해지는 경우를 제가 본 기억은 지금 특별히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전례가 없다.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예. 숙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예. 뭐 어떤 언론 기사를 보니까 제가 요새 재선거 치르느냐고 사실은 정치권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예. 시민 여러분보다 제가 더 모릅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중요한 문제라서.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그 특검법이 발의된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소취소 권한 논란도 있지만 이제 국회에서 그 국정조사 청문회를 하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조작 기소라는 게 밝혀졌다는 입장이고 야당에서는 오히려 혐의가 더 짙어졌다는 평가인데 후보님의 판단은 어떠신가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조작 기소라고 보십니까? 글쎄, 근데 그 이전 단계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은 다 재판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 때문에 그 해석상 이미 기소된 사건도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다 그런 그렇게 이유에서 해석하고 지금, 있죠. 예. 그래서 재판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중단되어 있는데 공소 취소는 할 수 있다? 그게 약간 논리적으로 약간 어색하게 들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음 질문을 넘어가야 되는데 제 질문은 조작 기소라고 보시냐 공소 취소 여부보다. 조작 기소요? 예. 수사 과정에서 무리가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검사와 변호인 간의 녹취록을 들어보면 수사검사가 왜 저렇게 사정하다시피 변호인을 통해서 어떤 진술을 좀 피의자에게 이끌어내도록 변호인에게 저렇게 애걸복걸 하다시피 하는지는 저도 검사를 해봤습니다만 잘 이해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 무리가 있었던 거는 맞아 보여요. 수사 과정에 무리가 있었다는 건 맞아 보인다. 조작 기소라고까지는 안 보십니까? 그거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제 야당에서는 법원이 판단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알겠습니다. 그 질문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평택에 그 변호사 사무실도 두고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연고가 없는데 출마하신 후보께는 다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번에 당선되시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떨어질 경우에 평택에 계속 사실 건지 그 질문에 대한 답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남았는데 평택 시민들한테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그 이른바 국회의원 배지 떨어지고 만 10년이 됐는데요. 이번에 또 떨어진다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기는 그거 자체가 너무 끔찍하기는 합니다만. 죄송합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여기 평택에서 변호사 하면서 계속 살면 되죠. 마지막으로 평택을 주민들께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은 누가 뭐래도 민주당이 배출한 이재명 정부입니다. 그리고 이번 6.3 선거를 통해서 경기도지사에도 민주당의 추미애 후보가 당선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지 않나 싶고요. 이곳 평택 시민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평택시장 선거 판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거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 경기도, 중앙정부를 상대로 평택을에 해결해야 될 많은 난제들을 효과적으로 일처리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역시 민주당이 후보로 내세운 저 김용남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기호 1번 김용남을 꼭 좀 기억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선거운동하면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기 평택을 보궐선거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